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래밍 입문,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우리 흔하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배열, 어레이란 말을 흔하게 쓰나? 이것도 흔한 용어는 아닌 것 같으네요. 전문적으로 프롬을 짜거나 어떤 디자인을 할 때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 C 프로그램에서 이 배열이란 게 무엇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의 구조, 배열의 개념, 배열의 선언, 초기화, 활용, 즉 배열이라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 주로 학습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배열을 활용하는 방법, 또 배열의 모양에 따라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열이라는 거는 일종의 변수입니다. 변수인데 그 변수의 단점을 좀 극복하려고 형태를 좀 바꾸어 놓았거든요. 이 변수에는 이 변수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죠? 변수라는 건 프로그램 수행 중에 어떤 값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걸 불러다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죠. 그 변수.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거기에 저장되는 걸 보통 데이터라고 이야기하죠. 그 데이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IT 수업을 하다 보면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뭔지 또 정보가 뭔지 인포메이션이 뭔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용어적인 정의가 돼야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나오게 되면서 학생들은 거부감을 좀 많이 느끼죠.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외우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구분을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 정도만 좀 알아주면 됩니다. 보통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면 현실 세상에서 수집한 사실이나 개념 이런 값들을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 시간 나타내는 숫자, 물건의 개수, 온도, 습도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 예, 보통 가공되지 않은 형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2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죠? 이 12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예, 시간을 얘기할 때 10이라고 했으면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무게를 얘기할 때 10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사람의 또는 물건의 개수를 이야기하다 12라고 했으면 12개구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때 12라는 숫자만 덜렁 띄워놓고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명확히 구분이 안 되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류를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헷갈려지는 것 같은데. 예, 정보라는 거는 그런 데이터들을 나름대로 가공하고 처리한 형태의 데이터. 데이터가 데이터네. 예, 그런 그 데이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면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데이터에 그 자체 의미가 내포되고 있으면 의미가 내포되려면 부연 설명을 하거나 상황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실 자체는 자료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분석을 가미했을 때 그건 정보라고 한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온 용어 중에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란 말, 자료, 정보란 말, 인포메이션 이걸 듣다가 빅데이터가 나오면 앞에 빅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크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빅데이터 하면 요즘에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돼.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가 보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맞는 이야기도 하고 조금 들어가 보면 완전히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도구를 이용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거를 제어하고 관리하고 입력하고 수정하고 조회하고 통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DBMS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거든요. DBMS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자료만 모여 있으면 DB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거를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면 DBMS란 말로 붙였습니다. DBMS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DB 있어 하는데 그 DB 그렇게 얘기한 DB는 DBMS를 의미합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들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란 말을 썼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기준이 있고 형태가 있습니다. 시간은 다 숫자로 나타내죠. 물건을 헤아리는 개수도 숫자로 나타내고요. 사람의 이름 보통 글자로 문자로 나타내죠.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룰이 정해지고 그거에 맞추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그걸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표현이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 예, 비정형 데이터라면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학교에 오고 또 여러 개 돌아다닐 때면 버스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버스 카드요. 버스 카드는 카드에 어떤 금액을 충전해 놓고 내가 사용한 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불하는 방법을 편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이죠. 뭐 티머니 카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버스를 탈 때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생성이 될까요? 내가 언제 어디서 몇 번째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내렸다 이런 정보가 들어가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확인하고 요금을 정산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내릴 때 시간을 체크했다가 환승인지 아닌지 유무를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일단 내 카드 번호 물론 있을 거고요. 언제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정거장 번호 들어가겠죠. 버스 번호 들어가겠죠. 또 내린 시간과 정류장 이름이 들어가겠죠. 이걸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요금을 계산해내는 거니까요. 근데 이 T머니 카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버스뿐만 아니라 전철을 탈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어떤 정보가 발생이 될까요? 언제 어디서 언제 연월일 10분초가 나오고 어느 편의점에서 얼마짜리 물건을 샀다라는 데이터가 발생이 되겠죠. 예, 똑같은 버스 카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발생된 정보, 즉 요금이 차감되는 그 현상에 대한 근거 자료로 아까 버스를 탈 때는 시간과 정류장 이름이 저장이 됐고 편의점에서는 편의점 이름하고 편의점 코드하고 물건 가격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사건, 동일한 용도에 대해서, 동일한 개체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모두 카드사로 넘어가서 버스 카드사로 넘어가서 내 카드의 요금 잔액을 차감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죠. 이렇게 형태가 딱 정해졌지 않은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많다고 빅데이터가 아니라 형태가 다양한 것들을 모아서 거기서 의미를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양이니까 교양인 학생들을 위해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면 상식이 있다, 똑똑하다 라는 말, 똑똑하다까지는 아니겠다. 하여튼 상식이 넓으네, 많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자료, 정보, 빅데이터의 차이점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썰이 좀 길었습니다. 빨리 갑시다. 또 이런 게 나오네. 예,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건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또 계산을 하고 그걸 출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사람이 하면 너무 번거롭고 짜증이 나고 힘드니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자 배우는 거죠. 프로그램은 나한테 일 시키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럴 때 명령어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데이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쭉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이야기할 때 데이터 구조 또는 자료 구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료 구조라는 것은 자료들의 구성된 모습, 또 그 모습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등록번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민등록번호 다들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다 있지 않습니까? 앞에 6자리 있고 뒤에 7자리가 있죠. 맞나? 3, 1, 7, 1, 4. 7자리가 있죠. 앞에 있는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연, 월, 일. 생일 있죠? 뒤에 있는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첫 번째 자리는 남자, 여자 구분. 두 번째 자리는 지역. 그 세 번째도 나름대로 내가 태어난 곳, 장소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자리는 앞에 있는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만들 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구조적으로 좀 체계를 갖고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주민등록 번호는 자료 구조 중에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코드화까지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어떤 자료를 처리할 때 이걸 어떤 모양으로 놓으면 처리하는데 더 편할까, 쉬울까, 좋을까 이런 걸 고려하는 걸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원소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의하고 규칙적으로 나열하여 자료에 대한 처리를 자료 처리를 쉽게 처리하려고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남들한테 보였을 때 객관적으로 이해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런 걸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자료 구조에서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처리 시간을 줄이거나 자료 크기를 줄이거나 활용 빈도를 쓰기 편하게 하거나 데이터 수정을 좀 덜하게 하거나 또 프로그램 짜기 편하게 하거나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드는 겁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료 구조란 개념. 어떤 데이터를 만들 때도 우리 성적 데이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20년간 살아오면서 성적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죠. 내가 97 그러면 이거는 몇 점 만점에 97입니까? 또는 또 성적도 등급으로 매기기도 하죠. A, B, C, D, F 이렇게 나눠지는데 A는 몇 명을 줄 겁니까? 또는 몇 점까지를 A로 정할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죠. 또 점수는 그럼 숫자로 표시할 거냐? 알파벳으로 표시할 거냐?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거 내용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정할 때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그거를 보다 쉽게 이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된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걸 자료 구조 또는 데이터 구조라고 한다는 거, 그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 단순 구조, 선행 구조, 비선형 구조, 파일 구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단순 구조입니다. 어떤 수를 표현할 때 정수다, 실수다, 문자다, 문자 열이다 늘 얘기하던 거죠. 거기다 이 정수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십진법, 우리는 일상적으로 십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죠. 이진 체계로 데이터가 관리가 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형 구조냐 비선형 구조냐 나눠가지고 선형 구조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록 리스트라고 하죠. 링크드 리스트, 데크, 스택, 큐.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착착착 쌓아놓거나 순서대로 열거해 놓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 그걸 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비선형 구조는 트리, 그래프 이렇게 해갖고 모르는 거 있습니다. 괜히 설명하려고 했네. 요건 이제 전공하는 친구들이 한 2, 3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거든요. 파일 구조, 그래서 이 파일 우리가 보통 이제 아래 한글 파일, MS 워드 파일, 그림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글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색칠하는 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할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어떻게 불러다 쓸 거지? 순차적으로 불렀을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목차가 있어서 원하는 것만 골라서 쓸 거냐? 아니면 그거 없더라도 내가 특정 위치를 선택해서 쓸 거냐? 이런 식으로 그 구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게 정수다, 실수다, 문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교양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이건 전공하는 친구들이 배우라고 놔두고요. 우리는 일단 자료 구조란 말, 데이터가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관리가 된다라고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썰이 너무 긴데 앞에 말하는 내용들이. 오케이, 자료 구조란 말도 있었다는 거 알면 됩니다. 예, C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 즉 변수에 저는 그 값들,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많습니다. 상수, 몰라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변수의 값을 저장하면 그 값이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또는 이렇게 숫자나 따옴표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들이 다 상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이 따옴표 속에는 상수입니다. 몰라도 된다고 했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변수죠. 변수. 어떤 값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 불렀을 수도 있는 거. 보통 변수 int a, 플롯 b 이런 식으로 썼던 그것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것밖에 배운 거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 확장시켜서 배열이라는 거 오늘 학습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 잘 공부하면 구조체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싶고요. 포인터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C 영역을 넘어갑니다. C++ 또는 자바 같은 데서 쓰게 되거든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이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처음엔 상수만 쓰다가 변수를 썼고요. 변수를 쓰다 불편함이 생겨서 배열을 쓰게 됐고요. 배열을 쓰다 불편함이 생겨서 구조체를 썼고 포인터를 쓰게 됐습니다. 어떤 발전 방향이거든요. 그 모양들은 여기 가볍게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상수하고 변수는 우리가 접했던 거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거라고 믿고요. 이 배열이라는 건 이런 구조입니다. 변수에다가 어떤 번호를 매겨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겁니다. 내가 관리할 데이터 양이 종류가 굉장히 많어.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변수를 부여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럴 때 거기다가 번호를 부여해서 쉽게 일렬 번호로 순서대로 불러내는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구조체라는 거는 그것도 귀찮아. 그래서 덩어리로 세트로 갖다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세트로 딱 그냥 세트에 과일도 있고 음료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형태는 정하는 겁니다. 변수를 쓰는 게 좋을지 배열을 쓰는 게 좋을지 구조체를 쓰는 게 좋을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C의 가장 큰 특징으로 포인터라는 거 많이 이야기들 하거든요. 포인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메모리 속에 있는 걸 직접 주소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그 주소로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소개는 할 겁니다.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구조체 포인터 설명을 할 건데 포인터는 C의 특징에 대해 설명 꼭 하고 조금 활용 한 주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실제로 C 배우는 친구들 포인터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배웁니다. 근데 실무에서 생각보다 이 포인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포인터 개념을 쓰지 않는 건 아니고요. C의 포인터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는 않고요. 최근에 나온 언어들은 이 C랑 같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함수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활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C에서 포인터 쓰는 게 좀 까다로워서 그럽니다. 특히 교양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알았죠? 구조체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배열 구조체 정도는 쓸만합니다. 자, 포인터는 쓰면 쓸수록 좀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로우한 랩에 어떤 데이터를 받는데 컴퓨터 랩에 저장된 이진수 단위로 또 메모리 단위로 어떤 걸 제어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포인터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란 개념, 이거는 이제 C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제 자바나 C++, 뭐 C#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뭐 객체 지향 언어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데이터를 보다 추상화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클래스를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이거는 프로 개발자한테 굉장히 나쁜 겁니다. 개발자, 유지 보수, 프로그램 재활용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개념인데 간단한 거 짜서 그냥 쓸 때는 클래스 너무 싫습니다. 클래스 까다로운 거거든요.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까지는 단지 데이터만을 가지고 하는데 이 클래스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변수 저장하듯이 미리 선언을 해 놓고 사용을 해요. 미안합니다. 교양 없게.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괜히 설명하려고 그랬네. 예, 배열. 오늘은 배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열은 같은 타입의,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타입의 변수입니다. 같은 타입의 변수들의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한 집합입니다.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동일한 형태, 동일한 정수다, 실수다, 문자다. 동일한 것이 여러 개 있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를 배열 요소, 엘리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쉽게 방번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저기 배열을 10개 만들어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일반적으로 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배열 만들었는데 첫 번째 방에 뭐 들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 번호, 첫 번째 방, 첫 번째라는 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라고 잘 쓰지 않고요. 첨자, 이제 글씨로 코드로 돼서 첨자가 뭐야? 그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인 용어로 그 배열의 방번호는 어떻게 돼? 방번호 변수가 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열, 여러 개의 방. 쉽게 생각하면 이 배열이라는 거는 어떤 호텔이나 숙박업소 갔는데 거기에 또 학교라고 봐도 되겠네요. 강의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503호로 와.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죠? 503호로 와. 뭐 첫 번째 건물 503호로 와. 그럼 이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죠? 네, 503번째 방을 찾아가요? 아니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앞에 있는 거는 층수를 나타내고 그 층에 있는 방의 번질, 몇 번째 방인지를 나타내게 되죠. 순서를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변수를 줄 때도 몇 층에 몇 번째 방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되죠. 훨씬 이용하기가 좋죠. 내가 어느 건물 몇 층까지 올라와서 어디로 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503호 그럼 그 순간에 5층에 있고 세 번째 방 그럼 계단 올라가서 방 번호를 보고 세 번째 방을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변수를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밑에 내용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때 그 변수 이름을 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변수의 방 번호를 인덱스, 즉 방 번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 번호, 즉 인덱스는 0부터 시작.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0번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했을 때 0번 호실, 0호실은 없죠. 500호실이라는 게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디 가든지 1번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C에서 방 번호는 0번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그거 특이한 점입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0번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자꾸 이게 하다 보면 진짜 생동감 있죠. 막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이래서 그래요. 예,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주고 꼭 양의 정수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이게 음의 정수를 쓰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C에서는 0부터 시작하고 양의 정수만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만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뒤에 나가서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변수는 하나의 값만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배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층으로 구성된 아파트, 뭐 호텔, 학교 강의동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여러 개 방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쓰는 기술, 방법, 표현 방법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그런 걸 뭐라고요? 배열이라고 합니다. 예, 배열의 필요성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40명에 대한 성적을 처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학생의 학번, 이름, 성적을 저장하는 변수를 지정하고 싶거든요. 그래, 이름은 name, 학번은 student ID, SID, 성적은 score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학생 성적은 어디에 저장하죠? 똑같은 데다 저장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지? 두 번째 거 그러면 name2, SID2, score2 이렇게 할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변수 이름을 줄 때 선언할 때 int name 1번, name 2번, name 3번, name 4번, name 5번, name 6번, name 7번 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귀찮다는 거죠. 모든 건 다 귀찮으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좀 편해 보자고, 그러자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배열이란 개념을 해갖고, 야, 이름을 따로따로 주지 말고, 이름은 하나 정해놓고, 그냥 그 숫자만 변하잖아. 숫자만 표현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 중요합니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을 때, 그걸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꺾은 가로 속에다가 방 번호를 적어주자는 겁니다. 앞에 이름은 그대로 쓰고요. 꺾은 가로를 써서 그 속에 어떤 숫자를 적게 되면 그게 방 번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반 변수 선언과 동일하고요. int, 여기 변수명 스쿼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여서 꺾은 괄호를 한 다음에 그 방이 몇 개인지 꺾은 괄호 속에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데이터 값 선언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거만큼 방이 만들어집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변수를 선언할 때 쓴 이 숫자는 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방 번호는 엄밀하게 아니고요. 방의 개수입니다. 즉 스코어라는 방을 10개 만들어줘. 점수를 10개 저장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자동 스코어라면 쫙 해서 이만큼 그 공간을 미리 확보를, 방을 예약을 해 놓는 거죠.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 딴 사람 변수 여기 데이터 저장하지 마 라고 확보를 합니다. 오케이? 변수 선언은 해당하는 변수 이름 뒤에 꺾은 가로를 치고 꺾은 가로 속에다가 방의 개수를 적는다. 오케이? 그 꺾은 가로 속에 적는 그 숫자를 인덱스 또는 방 번호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은 첨자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서, 배열의 원서와 인덱스, 배열 원서의 번호, 요 방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0이라고 줬으면 int 스코어 꺾은 가로 열고 10 꺾은 가로 닫고 세미콜론 했으면 10개를 만들라는 거죠. 그럼 방 번호는 몇 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0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 0번, 방 1, 2, 3, 4, 5, 6, 7, 8, 9번까지 있는 겁니다. 내가 int 스코어 10이라고 했을 경우 10번 방은 없습니다. C에서는 방번호는 0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0번째부터 시작이 돼서 9번째까지 10이라고 지정했을 경우 10번 방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덱스 첨자 또는 방번호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동일한 변수, 그러니까 성적을 10개를 관리하고 싶은데 변수명을 따로따로 주기가 좀 귀찮아.
그래서 그럴 때 변수명 주고 뒤에다 꺾은 가로 주고 그 스코어 개수 10명분 그럼 10이라고 적게 되면은 10개 방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 꺾은 가로 속에 적은 숫자, 변수를 선언할 때 적은 숫자는 변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 나중에 풀어를 쓸 때는 방 번호가 되는 겁니다. 10개를 만들려고 하면 방 번호는 0번부터 9번까지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쉽게 명확하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10개면 0번부터 9번까지. 오케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다면 스코어 60 하면 변수가 몇 개 만들어진 거죠? 60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방 번호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 거죠? 0번부터 59번까지 있습니다. 오케이? 12라고 했으면 0번부터 11번, 50이라고 했으면 0번부터 49번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같기 때문에 앞에 데이터 타입을 꼭 적어줘야 되고요. 스코어는 다 정수로, 코스트는 다 실수로, 네임은 다 캐릭터, 문자로 처리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꺾은 가로를 써서 선언하고 뒤에 속에다 꼭 숫자를 적어 주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게 표준형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방에다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방이란 배열의 배열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배열은 전체가 있는 그 중에 특정한 하나의 방,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꺾은 가로 속에 인트 여기 없습니다. 인트 없어요. 이거 없고요. 그냥 프롬프트 할 때 이런 식으로 스코어의 5번째 방에다 5번째 방이라면 진짜 몇 번째죠? 6번째 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는 스코어의 5번 방 이렇게 호실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5번 방에다 넣어주면 돼. 5번째 방이라고 하면 4번이 되는 거죠. 0번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물론 다 이해는 합니다.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꼼꼼하게 꼬투리 잡잖아요. 나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하지만.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5번째 방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0번부터 시작한다는 전제를 달아놓는 거니까요. 그래서 값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이름 뒤에 꺾은 것에서 숫자를 적고 여기다 어사이먼트면 는을 집어넣게 되면 는은 할당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수끼리도 값을 지정할 수 있고요. 변수 첨자 방번호는 변수를 쓸 수도 있고요. 수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다른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수식이라면 수와 식 뿐만 아니라 변수도 포함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변수, 즉 배열의 방번호를 지정할 때는 숫자, 숫자, 변수, 식 다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배열 선언, 개별 처리,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으면 방이 몇 개 만들어진 거죠? 5개 만들어진 겁니다. 방이 5개 만들어진 거고요. 인트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선언한 거죠. 뒤에 부분은 인트 없이 막 썼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방에다 값을 저장하라는 겁니다. 0번 방에다 10, 1번 방에 20, 4번 방에다가 50을 저장했어요. 그러면 스코어 5번 방에는 5개니까 뭐가 들어가죠? 5개를 만들면 5번 방은 없습니다. 0번부터 4번까지 5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를 개라고 읽는 거고 얘는 번호라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합니다. 활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변수 뒤에 꺾은 가로 쓰고 여기 첨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반복문에 n이라는 변수를 0번부터 5보다 작다. 그러면 0부터 4번까지의 값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프린트문으로 다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요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거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이렇게 활용합니다. 오케이? 이렇게도 활용하고요. 네, 개별 처리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네,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배열의 원소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앞에서 보여줬던 내용이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5줄 쓰는 것보다 반복문 하나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배열을 쓰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만 알면 되지 몇 개 있는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쓴 거는 나는 습관적으로 이거 잘 쓰질 않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이렇게 상수로 지정해 놓고 쓰면 또 나중에 관리하는데 편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오케이? 예, 요거는 이제 반복문 선호인데 반복문 사용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방을 사이즈는 5라고 지정을 했네요. 5개 만든 겁니다. 5개.
그리고서 돌렸는데 랜덤이라는 함수 썼네요. 아, 여기 있구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이거 있어야지만 랜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함수 발생시켜서 100%? 퍼센트 100? 100으로 나눈 나머지 값, 즉 0부터 99까지의 값이 들어가겠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에이, 스코어가 정수잖아. 소수 이하 값은 안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코어라는 변수를 5개 지정했고 거기에 반복문으로 사이즈만큼 돌라, 즉 5번 돌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난수값, 임의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요게 설정, 요거는 그 값을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반복문, 즉 반복문을 써가지고 배열을 활용하는 법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넘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쭉 돌면서 몇 번째 방인지 이름 적어준 거죠. 그래서 스코어 0번 방에는 무슨 값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도는데 어려운 거 아니면 돌리고 끝내도 상관이 없고요. 조금 지적 호기심이 발동한 친구들은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처음에 프로그램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배열이 선언은 됐지만 값에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복문 요게 수행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 저장된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괜찮아 보이네요. 아, 요거 n이에요. 내가 그림을 안 바꿨네. 변수명을 붙이고서. 그래서 디버그 모드로 확인하는 거고요. 뭐 지적 호기심이 발동한 친구는 해보고요. 아닌 친구는 그냥 넘어갑시다. 아, 배열,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배열 활용법인데 반복문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5명인데 5명의 성적을 입력을 받아 배열에 저장하고 그 값의 합을 구한 다음에 평균이 얼마인지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5번, 스캔F가 5번 돌겠네요. 얘가. 아, 이거 맞네. 그리고 이거 합을 구하려면 이것들을 다 도해야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5번 돌려서 토탈 합을 구했고요. 그리고 5번이란 말을 알고 있으니까 스턴트 수 그걸로 나눠서 평균을 구해서 처리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인덱스를 사용하다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잘못된 인덱스는 방번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코어를 5개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방은 0번부터 4번까지 만들어지겠죠. 근데 프로그램에서 5번 방에다가 이걸 5번 방에다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줬을 경우 방은 0번부터 4번까지 밖에 없습니다. 5번에 넣으면 그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땐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럼 작성하는 사람은 그 방의 크기가 얼마인지 늘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 나옵니다. 방의 크기가 틀릴 경우 에러가 난다. 방의 크기를 조금 잡아놓고 지정되지 않은 방에다 값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된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친근한 영어로 설명이 나오게 되면 얼른 X를 누르거나 그냥 중단을 눌러버리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은 별로 좋지 않네요. 여기 뭐 variable score was counted라고 되어 있는데 뭐야 이거 corrupt. 여기 스코어에 대해서 이 변수 스코어가 문제가 있다 이거거든요. 이럴 때는 F4번 키 눌러 오류 선호한 만큼만 사용합시다. 조여볼게. 예, 중간 점검입니다. 독립적인 여러 개의 변수도 지금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가?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n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의 경우 첫 번째 원소의 번호는 몇 번이나 방번호는 몇 번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0번. n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의 경우 마지막 원소의 번호는 n-1개겠죠. 1번, 0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원소 배열 원소의 번호 혹은 위치를 무엇이라고 하냐? 인덱스라고 하죠. 몰라도 됩니다. 방번호, 첨자 다 같은 의미고요. 의미 파악했으면 됐습니다. 배열 크기보다 큰 인덱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라.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배열의 크기를 나타낼 때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가? 값조도 되고 변수조도 되고 수식조도 되고 또 다른 변수를 지정해도 됩니다. 수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수도 되고 식도 되고 변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수식이 여기는 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면요. 수를 넣어도 식을 넣어도 되고 변수를 사용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항들 지금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배열의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그 값도 주고 싶어 이럴 때입니다. 변수 요까지가 보통 앞에는 배열의 선언이었었죠.
처음에 값을 집어넣어주고 싶으면 는을 붙인 다음에 하는데 여기 물결괄호 블록을 쓸 때만 물결괄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열의 데이터를 선언할 때도 물결괄호를 씁니다. 여기 저거 콤마 주고 콤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놓습니다. 꼭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원소들의 초기값은 콤마로 분류하고 중괄호로, 물결괄호를 중괄호라고 하는구나. 물결괄호 중괄호라고 하네. 우리 물결괄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처음에 선언할 때 초기값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는 붙이고 물결괄호하고 뒤에 값들을 쭉 적어준다. 그리고 그 값들은 콤마로 구분해 준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배열을 초기화할 때 내가 만든 방이 5개라고 해서 5개를 다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3개만 줬을 경우 나머지 값은 자동으로 0으로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초기값을 주지 않았으면 쓰레기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초기값을 1개라도 주어졌다면 나머지 값은 다 0으로 저장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태틱 오토라는 지정 형식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그렇죠. 통과.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가능하면 꽉 채워주는 게 좋고요. 덜 채웠을 경우 나머지는 0으로 설정된다는 거. 인티저니까 0입니다. 만약 이게 플롯이라도 0이 들어갈 거고요. 캐릭터면 빈칸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배열에 초기화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내가 5개 선언하고 5개 주면 모르는데 치다 보니까 6개의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초기값이. 그럼 앞에 숫자 고치면 되죠. 근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면 짜증이 난다고. 그럴 때는 int하고 스코어를 선언할 때 이 꺾은 괄호 속에 이 변수 방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고 초기값을 주게 되면 이 초기값의 데이터의 개수가 자동으로 여기 설정이 되어버립니다. 초기값을 줄 때는 굳이 방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돼. 물론 더 많이 쓰고 싶은데 예외적인 거 자꾸 설명 헷갈리니까 저렇게 5개 하면 자동으로 5가 설정이 됩니다. 배열에 초기화할 때 방 개수를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기값을 설정했다면 초기값의 개수의 만큼 방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기억을 합시다. 오케이. 앞에서 설명한 거 그 예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할 때 초기값을 주는 방법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배열을 초기화하는데 배열의 방 개수보다 초기화 데이터의 개수가 적은 경우, 이런 경우 나머지는 0으로 체크된다는 거 요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했죠? 한번 돌려봐요. 그리고 이렇게 변수를 배열을 선언했는데 초기값을 주지 않았다고요? 이 상태로 출력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의미 없는 값의 쓰레기입니다. 오케이? 레자가 이건가? 이거 한글이 약하니까. 오케이? 쓰레기. 그 변수 첨자, 그러니까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저런 쓰레기가 나오는구나. 변수는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오브라는 거 예전에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건 어떤 변수나 메모리, 실제로 메모리를 몇 바이트, 실제로 컴퓨터상의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변수입니다. 함수입니다. 이걸 쓰게 되면 특정 변수나 데이터 타입 이름을 주게 되면 실제 메모리가 몇 바이트를 썼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코어 인트로 해갖고 이만큼의 배열을 지정을 했어요. 이때 실제로 메모리상에 몇 바이트를 잡아먹은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여기 좋네. 스코어라는 거 뭔지 모르지만 이만큼 1부터 6까지 6개의 데이터 값을 설정을 해서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럼 방이 몇 개 만들어지죠? 6개 만들어집니다. 방 번호는 0번부터 5번까지 나오죠. 오케이? 그걸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스코어의 사이즈는 얼마가 될까? 스코어의 사이즈는 20바이트. 아닌데? 맞아. 이거 딴 거야. 이렇게 되면, 나 이거 5로 생각했어요. 스코어 5. 5개 만든 경우로.
적어 놓은 건데 이런 실수를 이렇게 해갖고 사이즈 잡는 거고요. 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 스코어란, 요 뒤에 스코어라는 건 배열로 선언을 했지만 이 꺾은 가로를 쓰지 않게 되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배열이 잡아먹는 메모리 사이즈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배열 즉 0번째 방이 잡아먹는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전체 사이즈에서 한 개가 잡아먹는 사이즈로 나누게 되면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잡아요? 지금 이제 실제 메모리 얼마 잡아먹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는 개수입니다. 방의 개수.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가 프로그램 짜고 싶어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메모리 사이즈하고 자동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 배열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이즈 오브 하면서 쓰는 요령 가볍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요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5개인 경우 예를 들어 놓은 거거든요. 보통 인티저, 여기 인트라고 선언했죠. 이렇게 됐을 경우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2바이트 또는 4바이트를 잡아먹습니다. 내 컴퓨터 64비 컴퓨터거든요. 4바이트 잡아먹더라고요. 32비 컴퓨터일 땐 2바이트를 잡아먹습니다. 즉 컴퓨터 OS에 따라 틀려집니다. 윈도우 10이면 다 동일하게 4바이트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열의 한 개의 방의 크기를 측정했더니 4라고 나와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네. 그리고 스코어라고 가로가 여기 꺾은 가로가 없을 때는 전체 크기가 나옵니다. 방 5개일 때 기준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인트는 4바이트 잡아먹고요. 플롯도 4바이트 잡아먹고요. 캐릭터는 1바이트를 잡아먹습니다. 메모리를 할당받을 때 하나의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의 크기입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고요. 사이즈 오브는 메모리의 크기를 측정한다. 그래서 말 길어지네. 배열이 잡아오는 큰 전체 사이즈 또 배열의 개수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나중에 쓸 일 없습니다. 이제 배열의 복사인데 배열은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동일한 타입의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죠. 그걸 방번호, 첨자를 이용해서 제어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첨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아까 사이즈 오버 할 때는 첨자 없이도 썼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이즈 나왔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용도로 쓸 때 값을 저장하거나 복사할 때는 꼭 첨자를 써야 된다. 그때 첨자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첨자를 쓰지 않으면 왜 이렇게 썼지? 이름이 똑같잖아, 이거. 이런 실수. 얘는 스코어 1이라고 하고, 얘는 스코어 2라고 합시다. 여러분 다 잘 따라오니까요. 스코어 안에다가 스코어 2를 저장하라고 하면 얘는 에러가 되게 됩니다. 배열은 통째로 복사 못합니다. 통째로 값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이것도 스코어 1이라고 하고, 이거 스코어 2라고 합시다. 이거 왜 못 봤지? 이럴 경우, 이렇게 값을 복사에 집어넣고자 할 때는 방 번호를 지금 한 개씩 옮겨야 됩니다. 알았죠? 배열을 복사하고자 할 때는 원소를 일일이 하나씩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요?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요. 함수 있습니다. 한 방에 복사하는 거. 쓰긴 씁니다.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배열을 비교할 때 아까 복사 얘기했죠. 비교할 때도 통째로 비교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될 수는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때도 하나하나씩 비교해 주어야 됩니다. 배열을 할 때 배열을 통째로 꺾은 가로 없이 비교할 수는 없다. 꺾은 가로 없이 복사할 수도 없다.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불러서 비교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메모리에서 덩어리로 가져가게 되면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결과, 틀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배열은 복사할 때, 비교할 때, 이동할 때 이때 꼭 첨자, 즉 방번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지금 이런 거 배웠습니다. 배열 A6의 원소는 1부터 6번으로 아까 했던 거네.
아까 값 초기화주는 거 좀 설명하는 겁니다. 배열의 초기화에서 초기값이 개수가 배열의 원소 개수보다 적은 경우, 초기값의 개수가 원소 개수 적은 경우 어떻게 되죠? 방은 5개 잡아놨는데 초기값을 값을 2개만 줬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다 0으로 처리가 되죠. 초기값 자동 설정이 된다는 거죠. 배열의 크기를 주지 않고 초기값의 개수, 배열의 개수를 주지 않아도 초기값을 설정하면 초기값의 개수에 따라 방의 개수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배열을 비교할 때 이 방법 쓰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씩 첨자를 주어서 했고요. 배열 A와 B에서 값을 복사, 할당할 때도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그랬죠. 첨자를 주어서 하나하나 처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배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데이터, 정보, 빅데이터라고 상식적인 얘기 한번 했고요. 데이터가 뭔지, 데이터 구조라는 말 간단하게 했습니다. 몰라도 되는데요. 배열이 뭔지, 왜 사용하는지. 배열은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 활용하고 싶을 때 껌껌이 변수를 다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 끝에 첨자, 방번호라고 얘기했죠. 꺾은 가로로 구분되는 여기다가 방번호를 주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그거를 쉽게 처리하는 방법.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